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땐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고 싶은 말은 수없이 떠올랐지만 막상 입을 열려 하면 입술이 굳고 목소리는 막힙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힐까봐,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결국 침묵을 선택하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른 아이가 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양보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정말 관계를 지켜냈을까요?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참았던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그 침묵 속에서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깊은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뜻이 통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긋난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과 마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을 아끼다 보면 상대는 내 진심을 알 길이 없고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왜 우리는 진심을 말하는 일이 이토록 두려울까요? 혹시 우리가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말,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잘 다룰 수 있는 언어, 나를 지키되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말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싫은 소리를 못해 늘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 침묵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다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싸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말. 이 여정은 그 한마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 말을 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나를 지키는 단호한 말의 힘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여정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이 한마디는 수많은 관계에서 상처를 감춘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친구의 무례한 농담에 웃으며 넘기고 연인의 요구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알겠어라고 대답하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내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서, 혹은 그 순간을 무사히 넘기고 싶어서. 그러나 그런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침묵은 일시적인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갈등을 유예시키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얇은 얼음판 위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내면에 고스란히 쌓이고 반복될수록 억울함과 분노는 깊어집니다. 결국 그 침묵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나를 철저히 소진시키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참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여유당전서에서 사람이란 누구든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침묵을 택하는 순간 어쩌면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괜찮다고 말할 때 그 괴리는 결국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의 진정성까지 앗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침묵이 나의 정체성을 바꾸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다 이해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사실은 무력감과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진심을 말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내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는 그런 당신을 점점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은 뭐든 잘 참아. 괜찮대. 화를 잘 안 내잖아. 그렇게 무례는 일상이 되고 그 안에서 당신은 계속 소외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관계의 왜곡을 방치하는 침묵은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내 감정과 경계를 알릴 기회를 잃고 관계는 점점 일방적인 구조가 되어갑니다. 상대는 나를 오해하고 나는 그런 오해를 정정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는 끊어집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참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폭발하며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화를 내? 왜 그렇게 단호하게 끝내? 라는 말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심히 그 침묵을 이용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관계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 말을 아끼면 도리어 우습게 여겨지고 뜻을 전하면 비로소 존중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 공백은 타인의 해석으로 채워지고 오해는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말해야 비로소 나와 타인의 경계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침묵 대신 말을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말이 아니라 내 경계와 기준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반복해서 무례한 농담을 할 때 그 말은 좀 불편해 라고 담담히 말하거나 상사가 부당한 일을 요구할 때 저는 이 일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이런 말들은 처음엔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 걱정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길까 불안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단호한 한마디가 나를 지켜주고 나아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관계, 나의 감정과 기준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배움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해왔습니다.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말하면서도 상처 주지 않는 방법, 갈등을 피하지 않고도 부드럽게 다루는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키는 단호한 태도. 그것이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 함께 배워갈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말할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종종 단호함을 타고난 성격이나 말 잘하는 기술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호함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흠흠신서에서 뜻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단순한 바람이나 욕망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내면의 기준입니다. 단호함은 바로 이 기준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단단합니다. 단호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억지를 부리지도 않지요. 오히려 그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태도로 경계를 만듭니다. 그건 제 기준과 맞지 않아요. 라는 한마디는 수십 번의 감정적 호소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단호함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비폭력적인 방패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무 때나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스스로의 기준을 확립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은 곧 사람의 인격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즉, 말의 품격은 곧 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점잖은 말을 써도 그 안에 담긴 마음과 태도가 흐릿하다면 단호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차분하게 말해도 내면의 확신이 분명하면 상대는 자연스레 경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면 너무 차가워 보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단호함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말하거나 불분명하게 행동할 때 상대는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받습니다. 분명한 경계는 상대에게도 신뢰를 줍니다. 단호함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말투가 아니라 나의 기준을 지키겠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때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고 말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과 태도의 일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은 반드시 그 뜻과 같아야 하고 말과 행동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단호함은 조화롭습니다. 억지로 만든 단호함은 부자연스럽고 공격적으로 들리지만 진심에서 나온 단호함은 상대에게 오히려 위안과 신뢰를 줍니다. 우리는 이제 연습해야 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내 기준을 존중하는 마음을. 그렇게 한 걸음씩 단호함을 연습해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며 나를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이고 태도는 말의 무게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모두와 잘 지내는 사람. 하지만 진짜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받아주고 참고 침묵하는 것이 과연 선한 태도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경세유표에서 진심에서 우러난 행위가 아니면 착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심은 단지 남을 위하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 역시 진심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한 척일 수 있고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릅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넘기고 그래도 내가 참자며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착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되묻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진짜 착함은 경계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계가 없는 착함은 타인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때로는 이용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심이란 나의 판단 기준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원칙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중심을 잃고 흔들립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더라도
자기 기준 없이 남에게 휘둘리는 태도는 결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무례해지거나 냉정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할 때,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이 나의 시간이나 결정을 자꾸 간섭할 때,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간을 날카롭게 대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선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단호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경계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난 존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정양용 선생의 철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호한 경계 위에 따뜻한 정을 얹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은 부드러우나 뜻은 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태도 속에서도 자기 기준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품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착함의 방식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나를 지키면서 타인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는 불안함이 없고 억울함도 없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자 결국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계는 착함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착함이라는 이름 아래 숨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갖춘 진짜 선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의 단호함이며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말없이 참는 사람, 불편한 기색 없이 넘기는 사람,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그러나 과연 침묵은 언제나 좋은 것일까요? 그 침묵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양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뜻이 통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긋난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듯 보이지만 진실을 가리고 감정을 억누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은 어긋나고 관계는 왜곡되며 자신을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침묵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속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입니다. 불편함, 서운함, 분노 같은 감정들은 표현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점점 더 지치고 결국 관계 속에서 고립됩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감정과 존재를 은폐하는 것이며 그 침묵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런 침묵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칼이 됩니다. 정양용 선생은 마음속 생각을 감추기만 하면 결국 그 생각이 나를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오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훼손합니다. 또한 침묵은 상대에게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가 보다, 이 정도는 받아들이는구나라는 오해가 쌓이면 무례는 반복되고 그 행동은 정당화됩니다. 결국 상대는 당신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고 관계는 점점 더 일방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침묵이 미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침묵이 선택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숙고한 끝에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는 경우, 그런 침묵은 깊이 있고 때로는 설득력 있는 태도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침묵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회피일 뿐입니다. 정양용 선생은 말을 삼간다는 것은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어야지 아예 입을 닫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입을 다물지만 말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 덕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하는 것이 항상 쉽진 않습니다. 때로는 그 한마디가 큰 용기를 필요로 하고 말한 뒤에 감당해야 할 결과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침묵 대신 말하는 연습을, 내 감정을 감추는 대신 표현하는 법을, 단호하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진심을 전하는 언어를. 말은 우리를 드러내고 동시에 우리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침묵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참된 덕은 마음을 숨기는 데 있지 않고 올바른 말을 할 줄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이 아니라 단호한 진심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화려한 어휘, 매끄러운 전달력, 설득력 있는 표현. 그러나 정말 강한 말은 말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말의 힘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했느냐가 훨씬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말의 무게는 화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도 무례함과 진심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끔 정중한 단어 속에 담긴 차가운 무시를 경험합니다. 반면 투박한 말투 속에서도 진심과 따뜻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태도의 그릇입니다. 화려한 문장보다 정직한 마음, 세련된 표현보다 일관된 자세가 말의 진정성을 결정짓습니다. 단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것이 단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태도가 진정한 단호함입니다. 그건 제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단지 표현력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애절량에서 사람이 말에만 의존하면 허망하다고 말하며 행동과 태도의 일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은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삶의 태도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단호해지고 싶다면 단지 문장을 연습할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말보다 앞서는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나의 기준과 감정에 귀 기울이는 태도. 이 기본적인 존중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단단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호함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 뒤에 흐르는 기준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상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의 태도를 통해 알아갑니다. 불필요한 설명 없이도 태도는 당신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말보다 강한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무시할 때 큰 소리나 감정적인 대응 없이 단호하게 그 부분은 제 의견이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 힘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그저 표면이고 태도는 그 깊이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며 정작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를 놓칩니다. 하지만 말의 진짜 울림은 살아가는 태도의 반영입니다. 말보다 앞서는 태도를 갖춘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설득됩니다.
이유를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신뢰를 얻습니다. 정양용 선생이 말한 덕망 있는 사람의 조건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겸허한 태도와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말은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태도는 작아 보여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고 태도의 울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태도에서 나오는가? 말의 기술을 넘어서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의 말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단단한 태도를 바탕으로 단호한 말의 표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말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하지만 이 단호함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습과 경험, 그리고 내면의 기준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단해집니다. 정양용 선생은 이담속찬에서 마음이 서지 않으면 말도 흐려진다고 말했습니다. 단호한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다. 이건 넘어선 안 되는 선이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첫 번째 연습은 불편한 상황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길 조짐만 보여도 회피합니다. 하지만 갈등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은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말. 그것이 단호함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일정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려워요. 다음에는 미리 알려주시면 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거절이지만 공격은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면서도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말이죠. 두 번째 연습은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감정에 휘말린 말은 오히려 나의 진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왜 맨날 그렇게 해? 너는 항상 그래. 같은 말은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는 표현이기에 설득력도 떨어지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저는 힘들어요. 처럼 사실 느낌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상대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만들면서도 나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정양용 선생은 말을 잘하는 자는 논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리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한 태도입니다.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도 도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연습은 침묵 후 말하기입니다. 단호하게 말한다는 건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멈춰 생각한 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바로 반격하는 대신 그 말은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일단 멈추는 것도 단호함의 표현입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 의도적인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공격적인 언어가 아니라 신중한 표현과 정확한 기준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나의 기준이 점점 또렷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연습은 단지 말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정양용 선생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남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호함은 결국 자기 성찰의 결과이며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줄 알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단호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침묵에서 벗어나 말했기에 성장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호한 말의 힘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후 예상되는 갈등이나 반응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호한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관계가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단호한 말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지만 그 말 이후에 다가올 파장을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단호함은 용기일 뿐 아니라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여유당전서에서 진정한 지혜란 말을 꺼낸 이후의 일까지 살피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단호한 말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고 그것에 대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짜 단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호한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불쾌해하거나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경계를 그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상대에게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편함은 반드시 갈등의 악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잘 다루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의 표현은 내가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대와의 감정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는 부드럽게, 기준은 단호하게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반응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호한 말 이후 침묵하거나 싸늘해진 상대의 태도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단호한 말 이후에는 상대에게 해석의 시간과 공간을 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뜻은 깊고 말은 짧아야 하며 행동은 그보다 더 묵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호함 이후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으면 그 이후에는 조용히 나의 태도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이 지나치면 오히려 진심이 퇴색되고 말한 바가 흔들려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해놓고 며칠 후에 다시 이전처럼 행동하면 상대는 혼란을 느끼고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단호한 말은 단지 그 순간의 용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의 태도와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호함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단호함의 질을 결정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올곧은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남과 화합한다고 했습니다. 단호함 이후에도 계속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진짜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하는 용기뿐만 아니라 말한 후를 책임지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호함으로 시작된 갈등을 새로운 관계의 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단호함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호하게 말하는 법, 그리고 그 이후에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단호한 말은 단지 관계를 조율하는 기술을 넘어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말은 곧 마음의 발로이며 말이 곧 삶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말의 방향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단호한 말은 무엇보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쩔 수 없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만 참으면 되니까라는 이유로 선택을 미뤄둡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관습이 나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도록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번 야근을 강요당하던 직장인이 저는 퇴근 이후의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싶어요. 앞으로는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일상은 물론 삶의 질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뎌낼수록 삶은 점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단호한 말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말, 참아왔던 감정, 넘어갔던 순간들을 되짚으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선언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나에게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단호한 말은 그 자체로 치유이며 미래로 향한 움직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은 인격의 그림자요, 행동의 이정표다라고도 했습니다. 단호한 말은 단지 거절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인격을 지니고 싶은지,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그 인격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또한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엔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 상처만 반복되던 관계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호함은 나를 위한 선택이지만 결국 그것은 내 삶 전체를 맑게 정리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호한 말이 항상 큰 결단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쉬고 싶어요. 그건 제 생각과 달라요. 같은 작고 일상적인 문장들이 쌓이고 쌓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물방울이 돌을 뚫듯 단호함은 그렇게 삶을 조금씩 단단하게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뜻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상황 탓을 하지 않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감당하는 사람. 단호한 말은 그런 사람으로의 성장을 이끌어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자립은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 마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의 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던 시절, 참기만 하던 날들로.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호한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결국 나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말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연습하고 길러야 할 힘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단호함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단호함은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호함의 끝은 평화입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찬묘지명에서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비록 천만인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호함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단호함은 외부로부터의 지지를 받아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된 평온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관계에 끌려다니며 내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버텨왔습니다. 단호함은 그 버티기를 멈추고 존엄을 회복하는 선언입니다. 단호한 삶은 명확한 기준을 가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다. 단호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은 뜻이 서야 평온하고 뜻이 흔들리면 마음이 요동친다고 하셨습니다. 단호함은 곧 뜻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뜻이 분명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 이상의 설명이나 변명 없이도 나의 입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단호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관계에서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갈등이 두렵지 않고 외로움이 두렵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삶은 홀로 서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단호한 사람은 타인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심을 표현하고 감정을 인정하고 기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비로소 진짜 관계가 찾아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단호한 말은 결국 맑고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단호함은 날카로운 무기가 아니라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울타리 안에 살고 계신가요? 당신의 단호한 한마디는 어디쯤 와 있나요? 우리가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결국 평화입니다. 타인과의 평화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평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단호함이 더 큰 평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